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국이지만 열심히 공부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죠? 잠깐 복습 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제품과 상품이라고 하는 용어의 차이점들을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네, 이제 한 주 동안 열심히 복습 잘 하셨죠? 이게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지만 수업 때 한번 배우고 나서 모든 걸 다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습까지는 좀 부탁드리기 좀 모호하지만 배우고 나서 한 번씩은 꼭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열심히 공부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격과 통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용어를 그 이전 시간에 한번 우리가 같이 다뤄봤는데 다시 한번 좀 구조를 좀 확인을 하면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시작 단계가 바로 마케팅 믹스라는 단계입니다. 마케팅 믹스는 보통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 내릴 수도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는 우리가 흔히 포피, 4개의 P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포피라는 용어를 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프로덕트의 개념이에요. 제품. 이제 어떤 실체가 있던 어떤 무언가 주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이제 마케팅 활동을 시작을 하겠죠. 그게 손에 잡히는 유형의 제품이 됐던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됐던 간에 대상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또 다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가격이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잘 만나지 않겠죠. 최첨단 운동화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운동화 가격이 한 1억이다. 일반 사람들은 운동화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에서. 왜? 시장에서는 나의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경쟁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가격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쌀수록 잘 팔리는 거 아니냐, 쌀수록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시장의 섭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 분 한 분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우리 일반적인 생각들이 시장에서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과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마케팅 믹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유통, 그리고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촉진 이 4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요. 유통과 촉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가 프라이스 두 번째 포피의 단계인 프라이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가격과 통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에 대한 이야기, 스포츠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특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케팅 구조에 따른 가격 형태, 소비자 유형에 따른 가격 형태, 마지막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칫 학생들이 많이 좀 복잡해하고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가 바로 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일단 손익분기점에 대한 용어 들어보신 분 있어요? 예. 어떤 거로 알고 계시죠? 영화요. 영화, 그쵸? 뉴스 미디어 보도를 보면 영화가 개봉하면 손익분기점이 몇 명이어야지 된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가장 적절한 사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영화는 처음에 제작 단계부터 어떤 비용 투입을 하잖아요. 촬영하는 거, 또 배우 섭외, 인건비,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영화가 개봉이 되면 어때요? 티켓 수입이라는 것이 이제 창출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비로소 수익이라는 게 창출이 되는데 영화가 개봉되기 전까지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것이고요. 또 영화를 개봉할 때 뭐 개봉하기 직전부터 계속 마케팅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도 비용이 또 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물론 뭐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뭐 배우의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들은 끝난 거지만 그 외에 비용들이 또 창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의 포인트를 기준을 잘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이죠. 처음에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비용이 파란 선인데요. 처음에는 비용만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목표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제 개봉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0이 될 것이고 개봉하고 나서는 이제 수익이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과 이 수익이 한 번쯤은 만나는 점이 발생을 하죠. 뭐 물론 안타깝게도 이게 만나지 않는 영화들도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가상의 점이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라면 만나야 되겠죠. 이 만나는 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죠. 즉 투자를 해서 지출이 된 비용과 수익을 통해서 얻어진 나의 수익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럼 손익분기점은 왜 구하는 걸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사업을 하고 어떤 주체를 이끌어 나가는 단체에서는 내가 언제부터 순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만 투자 결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창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뭐 여러 아이템들을 가지고 그럼 막 창업 준비를 할 때 막 계산을 하잖아요. 뭐 할 때는 얼마가 들고 뭐 하는데 그래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창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뭐 세금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감안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뭐 예를 들어서 한 개가 팔렸을 때 대략 나에게 순수익이 얼마 정도가 있는지를 계산하면 100개를 팔면 이만큼, 1000개를 팔면 이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을 투자를 했을 때 한 3개월 후면 이제 나의 투자 수익들, 투자했던 비용들을 이제 다 회수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이 돼야만, 물론 틀릴 수 있죠.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대략적인 그런 계획이 없으면 시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그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 총 비용이라는 것이 두 가지 용어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비와 변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출을 할 때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고정비용이라고 하고요. 또 그때마다 다르게 지출되는 비용들이 변동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보통 이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산업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들이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스포츠 산업과 관련돼서 스포츠 산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스포츠 산업과 관련해서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찾아보면 스포츠 상품의 소비량과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유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경기를 생산하는 직접적인 주체인 선수에 관한 비용, 그렇죠? 아까 영화배우 섭외하듯이 선수를 섭외해야 경기장에 투입할 수가 있겠죠. 또 선수를 지도 관리하는 여러 감독, 트레이너 많죠. 인건비, 그 다음에 장소, 시설 이런 것들을 빌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지출하는 임대 비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각종 운송비와 유지비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고정 비용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변동 비용은 뭐냐? 변동 비용은 바뀌는 거죠. 소비되는 상품의 양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면 관람객이 개봉 전부터 막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극장에 오면 어때요? 극장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극장 계약을 많이 할수록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될 텐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화가 흥행이 잘 안 돼. 그럼 어때요? 극장 수가 줄어들겠죠.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단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 비용들이죠. 각종 여러 가지 광고, 여러 가지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모션 비용들이 여기에 해당할 거고요. 가장 좋은 건 그거잖아요. 극장, 영화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구단도 마찬가지인데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극장이나 경기장을 찾아주면 비용을 크게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더 많은 프로모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구단의 집중도를 높이고 경기 관람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선수라는 상품은 이종료를 지불하고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발휘한다면 구단이 취할 수 있는 촉진 활동의 변동비는 가용성은 커질 수 있다. 보다 높아진 이종료를 통해 타 구단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고 다른 촉진 활동을 위한 변동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받는 연봉을 생각하면 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믹싱이 될 텐데요. 유현진 선수가 선수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치에 맞는 연봉이 예를 들어 100억이다 라고 치면 스카프라스가 유현진 선수하고 대리 협상을 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다고 하죠. 선수로서 100억의 가치에 대한 부분 플러스 LA 지역에서 한인들이 유현진 선수의 경기 또는 여러 가지 제품들, 파생 상품들을 구입하는 비용, 또 한국에서 중개권을 사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유현진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해서 200억, 200억 넘게 연봉을 책정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상품에는 이러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들을 구단은 분명히 창출할 수 있겠죠. 선수라고 하는 그 능력치보다도. 그래서 뭐 이러한 각종 이 변수들이 변동 비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포츠 가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보면 가격은 소비자의 제품과 서로 맞교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과 돈을 서로 바꾸는 교환 과정이 바로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지만 요즘은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막 검색해보고, 그죠? 거기에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아, 이게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비로소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인도받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격이라는 거예요. 가격은 그냥 쓰여있는 수치일 수도 있고, 그죠? 뭐 20만원, 30만원 이런 가격이 수치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가격은 붙어있는 가격이 아니라 교환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이 가격 자체가. 그래서 제품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대가로 화폐나 교환 매체로 표시된 가치를 의미하고,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꾸는 의미가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가격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가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치. 내가 이 돈을 주고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치는 제품의 진가에 대한 양적 또는 뭐 주관적 평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가격은 일반 가격이랑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마케팅 과정도 있지만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뭐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 10개 구단이 있는데요. 맨날 꼴찌를 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은 어때요? 일반적인 마케팅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아야 되는 아주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품질이 좋은 제품과 동일한 가격에 살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이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만년 꼴찌 팀에도 관중석에 가면 관중들이 굉장히 상대적이지만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속적으로 응원을 해줍니다. 이건 돈도 내고 응원도 해주고 참 고마운 존재죠. 그런 구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일반적인 마케팅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죠? 일반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음료나 볼펜이라도 적은 가격에 볼펜이라도 한번 쓰고 마음에 안 들어 다시는 사지 않죠. 이게 일반적인 심리예요. 소비 심리. 그런데 스포츠에서는 정반대의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 가격에 대한 특성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은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 상황에서 매우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정 수준의 수요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안정적으로 그 시장이 가지만 수요가 막
막 변동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들도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 믹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막 갑자기 50% 세일, 막 1% 1 플러스 1, 막 이런 시장 가격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긴급 행사. 다 가격 요건이거든요. 가격을 그렇게 적절하게 소비자들이 좀 좋아할 만하게 제시를 하면 소비자들이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 그죠? 제품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격을 바꾸면 변화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가격이고, 가격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모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정형화된 일정한 가격 체계의 구축이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스포츠 제품의 가격은 정형화된 일정한 가격 체계의 구축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제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다양성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또 일반적인 이 상품이냐 서비스냐에 따라서 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공산품처럼, 제조업에서 만드는 공산품처럼 가격 체계를 만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고, 또 비교적 변동폭이 큰 편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협상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 19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시장에서 많은 이런 변화들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높은 가치의 제품 가격은 상대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스포츠 제품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이 마이클 조던의 그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반 운동화 가격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수요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고, 가격은 소비자의 지불 능력과 구매 의욕을 고려한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 이중 구조다. 그래서 한쪽 면하고 한쪽 면하고 같이 만나는 선에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보통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스포츠 가격의 특징을 표로 정리를 해놨네요. 크게 4가지. 전통적 마케팅 믹스 4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요. 또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는 시장에서 변경이 용이하다. 그 말인즉슨 여기 있죠. 경쟁사의 가격 정책을 쉽게 모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비정형성이라는 거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가격이 결정이 되고, 상대적 관계에 의한 가격 결정이 이중 구조적인 특징 근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찍었어요? 못 찍은 거 아니야? 얘기를 하지. 네. 잘 찍었죠? 네. 자, 스포츠 가격도 이제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선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가격을 결정할 것이냐? 방법론적인 이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나중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 지향 목표죠. 이익 지향. 가장 기본적인 가격 책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투자 수익률 및 순 매출액 수익률을 달성하며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 목표이다. 이때
제품의 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통상 가격을 측정할 때는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플러스 마진 뭐 이런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원가에는 아까 배웠었던 내용과 비슷한 고정 원가와 준 변동 원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다음에 변동 원가 이 세 가지의 원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원가 계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요하고 스포츠 마케터가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점은 바로 손익분기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손익분기점의 오차율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익 지향 목표라는 것의 내용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시장 점유 목표인데요. 아까는 조직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봤다면 두 번째 입장은 시장 점유, 시장 전체에 대한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기업은 생산 능력을 최대로 하여 매출액을 극대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목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럴 때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먼저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소비자들을 유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가격이라는 게 있겠죠. 애플과 이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샤오미라고 하는 기업이 도전장을 냈을 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가장 첫 번째는 가격에 대한 경쟁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샤오미 같은 경우가 바로 시장 점유율을 일단은 높여가기 위한 전략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가 뭐 100만 원인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것을 뭐 50만 원에 판다. 다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삼성이나 애플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시장에 끼어들었을 때에는 시장 점유율을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경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에 대한 요건들을 갖춰놓고 그 다음 단계에 뭐 이익 지향 목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원가 절감과 경쟁업자 대비 낮은 가격의 책정은 소비자 유인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 시장을 점유하는 게 목표일 경우 이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이미 시장은 형성되어 있을 거고 그 중에 기능이나 성능이 비슷한 제품을 시장에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상품의 가격 결정에는 이 코스트라고 하는 원가, 또 컴페티터라고 하는 경쟁자, 또 커스터머라고 하는 고객 이 세 가지가 스포츠 상품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상품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3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아두시면 기준점들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시장 점유도. 자, 세 번째는 소비자 지향 목표입니다. 특정 고객에 대한 호소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세분 시장 아시나요? 어떤 목표에 의해서 시장을 잘게 나눠놓은 거, 그죠? 세분 시장에서 다양한 지불 능력에 맞는 가격 전략을 채택을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애플에서도 좀 중저가의 제품을 내놓는다라는 신문 기사를 본 것 같고요. 삼성은 이미
뭐 S 시리즈, 뭐 A 시리즈, J 시리즈 해가지고 다양한 이 성능 대비 가격별 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었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있고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한 무리가 있을 거고요. 또 그거보다는 좀 덜 기능성이 있고 덜 비싼, 좀 더 저렴한 그러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끔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다양한 이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또 투입되는 비용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갖춰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거죠. 정부의 규제 및 개입, 뭐 수요 형태, 원가 구조의 변화, 기업의 마케팅 목표, 공동기업의 가격 형태, 경쟁 상황 및 소비자들의 특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중저가 제품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어떤 삼성과의 어떤 공동기업의 경쟁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중저가의 모델이 출시가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회사의 마케팅 활동에 따라서 어떤 제품의 가격을 얼마나 책정할 때 그 제품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 결정하는 소비자 지향 목표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스포츠 제품의 이제 가격 형태인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마 스포츠의 마케팅, 두 가지 중 스포츠의 마케팅과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반 회사의 직원들 같은 경우 연봉 체계가 뭐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의 연봉은 뭐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편차가 커가지고 그죠? 책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 구조에 따른 가격 형태를 먼저 보시면 이 스포츠의 마케팅과 아까 말한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조. 스포츠의 마케팅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선수들의 또는 뭐 감독들의 연봉,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되겠죠. 연봉 책정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때요? 구단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 안에서 선수들의 어떤 인건비 비중을 뭐 몇 프로, 60%면 60%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 되겠죠. 뭐 많은 유명한 프로리그들에서는 이제 수익이라는 것이 그만큼 많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가 가능해지죠.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봤었던 영상에서도 나오죠. 구단주의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뭐 하는 이 비용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유명 리그들, 돈을 많이 버는 리그들에서는 뭐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리그만 해도 뭐 프로축구 리그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해 동안 구단이 버는 수익보다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특히 몇 년 동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온 FA 선수들의 몸값들이 너무 시장 규모에 비해서 과하다라고 하는 평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 선수가 고액 연봉을 받고 뭐 고액 계약을 한 이 선수들의 능력치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그만큼의 어떤 능력들, 뭐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나 뭐 해외 리그나 가가지고 또 검증을 받은 뭐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막 우리나라 선수도 한 명 계약할 때 막 100억, 120억 막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는 실제 구단에서 그만큼의 돈을 벌어서 선수에게 연봉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체계가 갖춰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연봉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한 구조 안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계약금, 뭐 상금, 또 동기 유발을 위한 포상금, 뭐 각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KBO에서도 올스타전을 한다든지 뭐 연말에 시상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고, 또 리그 가입금이라는 게 있죠. 가장 최근에 10개 구단이 된 우리나라 KBO의 10개 구단이 된 KT가 이제 마지막으로 리그에 합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리그 가입금이라는 것을 KBO에다가 지불을 하고 리그에 조인을 하게 됐죠. 스포츠 리그에서 하나의 팀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단이 연맹에게 지불하는 비용인데요. 비용이 고정적으로 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KBO는 그 비용을 받아서 각 구단에 분배를 해주는 방식으로 한다. 저 리그 가입금이 없으면 뭐 구단이 만들어져서 리그에 조인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저런 이제 장치들을 기본적으로 해놓는 거다. 또 리그에 참여하려면 뭐 리그 참가비를 지불할 수도 있고요. 또 경기장 입장료 가장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프로스포츠 역대 연봉 순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여요. 1위 선수가 누굴 것 같아요? 종목이 뭐 사람만 몰랐는데 역대 연봉 뭐 여기 자료가 언제 자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기 1위 선수의 종목은 F1이었습니다. F1 아시죠? 포뮬러 1 자동차. 그 선수들은 정말 연봉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한 해에 대회가 11번인가 있는 걸로 이제 전 세계를 투어를 하죠. 전 세계 도시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회에 이제 가서 하는데, 혹시 자동차 경주장에 가서 직접 관람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F1 경기가 한번 열렸었죠?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꽤 오래된 전남 영암이었나요? 거기에서 F1 대회가 했었을 때 제가 직접 거기를 갔는데요. 일단 엄청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경기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갔지만 좀 비슷하잖아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거기 근처까지 가는 뭐 KTX가 바로 뭐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때 F1 대회를 막 하는데 또 깜짝 놀란 게 이제 경기장 시설들이 뭐 메인 본부석이야 이제 뭐 당연히 잘 갖춰놨지만 트랙마다 이제 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나머지 관중석들은 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쓰고 버릴 것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대회를 운영한다고 하니 잘 될 리가 없었어. 환경이었죠. 그리고 직접 가서 이제 보고 느낀 거 좋은 점은 TV에서만 보던 그 소리 있잖아요. TV에서 이렇게 사운드로 굉장히 제한적이죠.
실제 현장에서 들으면 어마어마한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장점이었다는 거 같고, 굉장히 큰 단점은 직접 관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차들이 그냥 뭐 메인 본부석 앞을 지나가도 한 5초, 6초 그 안에 이제 막 다 가버리니까 어차피 전광판을 봐야지. 이게 직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쨌든 뭐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차들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또 이제 한참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인데, 어쨌든 1위 선수는 F1 선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니까 마이클 조던도 있고, 또 3위가 또 F1 선수네요. 5위도 F1 선수고.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뭐 자료는 최근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연봉들이 정해져 있는 구조고,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은 이제 간접적인 부분이 되겠죠. 보통 기업의 스폰서십이 대부분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수수료라고 하는 개념, 에이전트에 나오죠. 스포츠 이벤트 업무를 대신하는 대행사의 대가를 수수료라고 하고, 또 선수를 대리해서 연봉 협상 및 계약을 한 에이전트의 대가를 수수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스폰서십 비용은 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공식적으로 협찬함에 따라서 기업이 공식 스폰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뭐 올림픽 스폰서, 월드컵 스폰서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또 라이센싱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뭐 다른 이제 유명한 프로리그도 마찬가지인데요. 휘장사 로고나 엠블렘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바로 라이센싱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제품에다가 그런 엠블렘이나 로고를 붙이면 가격이 많이 비싸지죠. 그래서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 유니폼이나 뭐 이런 거 사면 이렇게까지 비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비싸집니다. 그러나 어때요? 대부분 다 팬들이 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은 합리적이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수 보증 광고 비용. 이 부분은 구분만 해놓은 건데요. 연예인들이 보통 광고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연예인도 하나의 인도스먼트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인도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꼭 이 스포츠 스타들에게만 적용하지는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스포츠 마케팅에서는 이 인도스먼트라는 용어를 강조해서 스타들의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경기 외의 활동들을 이렇게 선수 보증 광고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유명 선수를 특정 상품의 홍보를 위해 활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뭐 우리나라에도 김연아 선수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실제 그 활동을 많이 했었을 시기에 광고 제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 광고에서도 많이 봤죠.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의 어떤 영향력들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고, 또 방송중계권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중이 되게 큰데 스포츠 경기를 독점적으로 중계하는 대가로 방송국이 권리를 가진 단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요즘에는 굉장히 되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죠. 방송중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가격 형성 내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표 6-2에서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소비자 유형에 따라서 가격 형태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
1차 스포츠 소비자 또는 참여 스포츠 소비자, 관람 스포츠 소비자, 또 미디어 관련돼 있는 간접 스포츠 소비자인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소비자를 구분하는데요. 자, 먼저 참여 스포츠 소비자를 보면 보통 어디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참여를 한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센터라든지 아니면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데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스포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대여료. 그렇죠? 스포츠 센터에 가도 시설을 대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일반 소비자들이 회원권 장기적으로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 회원권은 스포츠 센터도 있고 보통 골프장과 관련돼 있는 이용권을 이야기하고요. 등록비, 단기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등록비 개념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관람 스포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료, 가장 대표적인 게 입장료고요. 일반권 같은 경우에는 1회 입장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회 한번 가서 해당 경기를 보고 종료가 되는 것. 시즌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즌 동안 자유롭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료를 의미하고요. 우리나라도 시즌권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외국에 비하면 시즌권 판매량의 수는 많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NFL이 굉장하다고 영상에서 봤었잖아요. 여러 가지 놀라운 점들이 많은데 시즌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NFL에서는 시즌권을 대물림하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굉장히 좀 영광인 거죠. 이제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 시즌권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제 놀라운 싸지도 않겠죠, 당연히. 굉장히 고가의 티켓일 텐데 대물림을 할 정도로 중요한 티켓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단체권은 단체가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입장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PSA라고 하는 용어, 개인 좌석 인증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즌권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자리 하나를, 특정 자리 하나를 분양하는 개념이에요. 분양. 내 자리는 내 자리. 특별권 형태의 입장권으로 특정 기간 동안 개인 좌석을 임대하는 제도를 PSA라고 합니다. 개인 좌석 인증제. 그래서 또 특별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2차 스포츠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매체 스포츠 소비자, 3차 스포츠 소비자라고도 불리우는데, 스포츠에 직접 참가하거나 경기장을 찾아서 관람하지 않더라도 스포츠의 명장면, 하이라이트 등을 이용료를 내고 미디어를 통해 접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주요 스포츠 경기들이 다 프로그램별 유료 채널 또는 유료 프로그램 결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유료로 경기를 지불하고 보는 형태가 좀 낯설죠. 근데 해외에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체 소비자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수년 내에 다양한 미디어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유료 경기에 대한 경기별로
티켓을 구매하는 것처럼 지불을 하고 접근하는 방식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유통 구조들이 변화하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새로운 루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코로나도 매체 스포츠 소비자들을 많이 양산시키는 하나의 주요 변수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세상에 나타날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명명하면서 V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가미가 되면서 현재 경기장에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기기들이 기술 개발 단계는 끝났다고 해요. 이제 상용화가 이제 문제인데 어느 정도까지 기술 개발의 부분들은 검증을 거쳤다는 게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보면 그 역시 수년 이내에 그죠? 상용화가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해외 구단의 라이브 경기를 뭐 매체를 통해서 보지만 TV나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기기가 있겠죠. 어떤 기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 관중석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과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역시 굉장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루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제 여러분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간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그거보다 많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결제를 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을 보장받는다면 새로운 소비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또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PT도 마찬가지죠. 직접 센터에서 가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간접적으로 저런 매체들을 통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죠? 서로 대면 수업을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뒷받침해주기가 어려운데 그거 역시 여러 기술들을 좀 부착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유용하게 꼭 센터에 가지 않아도 그거랑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시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센터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조금의 비용이라도 줄여가면서 새로운 고객들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장도 구축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표 6-3에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은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제 영향 중요하죠. 영향. 어떠한 것들이 가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는데요. 내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 조직이 되겠죠. 조직 내의 이야기. 조직 내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 원가 구조, 이런 것들 등이 가격을 형성하는 데 하나하나 영향을 주겠죠.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시장 목표를,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 방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돼. 소비자들에게 맞는 제품들을 다양하게 출시를 하자.
소비자 지향 목표로 간다면 거기에 따른 가격 결정에 대한 특성들이 있겠죠. 특히 이 마케팅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생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한 경우, 대부분의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과잉 투자 혹은 과잉 생산을 한 경우, 살아남아야 되니까 소비자의 욕구나 취향이 급속도로 잘 변하는 시장에서는 생존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죠. 조금만 뒤쳐져도 어때요? 금방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시장 생존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할 텐데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경우나 고부가가치의 제품일 경우, 또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는 굳이 생존 목표를 갖지 않고도 시장 선도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외적 요인에서는 이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나 경쟁자, 또 경제적 환경, 기술, 정부의 규제, 이런 부분들은 기업 스스로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다만 노력을 하는 거겠죠. 자, 특히 소비자는 가장 직접적인 주체가 될 겁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스포츠 조직의 제품을 구매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영화가 됐던 스포츠 경기가 됐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겠죠. 가격이 높을수록 품질이 좋다고 인식하는 이 심리적 가격, 굉장히 큰 변수라는 겁니다. 심리적 가격이라는 게. 또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참고하는 준거 가격, 기준이 되는 가격 두 개가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고도 재미있는 현상이 이제 그간 한국에서도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의류 시장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어때요? 고가의 제품이 엄청 잘 팔리는 이상, 그러니까 원래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청바지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내가 저 바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여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죠. 고가의 제품일수록 잘 팔리는 이상현상들이 다 심리적 가격에 대한 부분들.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 과시형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하는데, 해외 브랜드 회사들은 굉장히 한국 시장을 좋아하죠. 네. 더 비싸게 이런 게 일상화가 됐어요. 그런 당연히 다른 데에서는 또 가격을 다운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더 비싸게 하는, 훨씬 더 잘 팔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스포츠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내적 외적 요인이 6-4에 이렇게 각각의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경제 환경, 그죠? 불경기냐 호경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호경기일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하니까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도 크게 변화가 없을 건데, 불경기에는 또 반대의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또 정부가 법이나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규제를 많이 할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 센터들도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다수의 센터에서 이제 가격이나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자, 그래서 스포츠 제품의 이제 마지막 가격 결정 단계에 대한 가격 전략인데요. 자,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일단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 우리 제품의 수요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유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을 한 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경쟁사는 어떻게 원가가 나오고 있는가,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준거가 되겠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우리 정책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최종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프로 스포츠 같은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야구든 축구든 보통 일반석 기준으로 가격이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왜 10,000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마케팅을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시니까 그러한 이제 호기심들이 좀 이제 생겨야 되겠죠. 왜 10,000원일 것 같아요? 그냥 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그냥 랜덤으로 10,000원 정도 가지고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금액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가장 흔한 게 원가 플러스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일단 잡히지 않을 구조죠. 원가 플러스 마진으로 어떤 흑자 경영을 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0만 원씩 받아야지 될 텐데 10만 원씩 받으면 어때요? 수요가 그만큼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왜 10,000원이냐? 두 번째 가격 결정의 근거는 경쟁사라는 거예요. 그럼 프로스포츠의 경쟁사는 누구냐라는 거죠. 누굴 것 같습니까? 프로스포츠들의 경쟁사. 국내 타 구단 아니면 해외 구단의 가격. 그러니까 해외는 일단은 별도라고 치고 타 구단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가격은.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보자는 거예요. KBO면 KBO, K리그면 K리그 하나로 봤었을 때 누가 경쟁사일 것 같아요? 타스포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더 색깔이 다른 영역. 힌트는 아까 누군가가 이야기 해줬었는데 영화 산업. 왜냐면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 영화 산업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일단 영화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정해진 시간을 두고 해당 장소에 가서 관람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 가격과 스포츠 가격, 경기 관람 가격이 항상 비슷한 선을 유지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경쟁사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품의 가격 전략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원가 기준, 그죠? 이해하셨죠? 원가 기준. 자, 그 시장에서의 어떤 목표가 다를 경우 가격 차별화에 대한 부분, 뭐 아예 저렴한 제품들만 가지고 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고가의 제품만 가지고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 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전제하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심리적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주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심리적 가격을 하나로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 패키지 가격, 요즘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마트에 가면 어때요? 네, 뭐 번들, 뭐 1 플러스 1,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가격들을 좀 조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들. 또 신상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시장에 내놓을 때 가격이 굉장히 또 판매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신상품 가격 책정 전략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첫 번째 제품의 가격 전략은 크게 이렇게 5가지 내용들이 나온다. 자, 여기에서 신상품 가격 전략은 초기에 고가로 전략 접근하는 방식, 저가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고가로 접근하는 방식은 어때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죠?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면서 우리의 제품, 이 제품군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부분들. 뭐 아이폰 같은 게 제 생각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고가 전략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 노키아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예, 애플과 삼성 이전에 세계 최강자, 한때 세계 핸드폰 점유율 74%를 자랑했었던 어마어마한 회사인데요. 그 한순간이 바로 2008년경 나눠진 거예요. 애플이랑 삼성은 스마트폰의 출시를 통해서 뭐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이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은 다 구입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노키아는 100만 원 이상짜리를 누가 사겠어? 라고 스마트폰을 개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순간에 극명하게 갈라졌는데 그 중에서도 애플은 고가의 전략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지금까지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전략이죠. 이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감도 있어야 되고 실제 객관적인 성능 또는 뭐 디자인, 차별화되는 뭐 요소들이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줘야 되겠죠.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살 수는 있죠. 근데 써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별로 좋은 기능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벌써 2, 3년 후에는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고가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시장에서 매년 뒤에는 이제 구매 감소 현상이 이제 벌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하여튼 그랬을 때 점점 이제 가격을 내려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초고가 전략에도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초기 전략, 저가 전략으로 접근하는 샤오미 같은 예들은 일단 여기에는 어때요? 시장을 점유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접근을 하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빠르게 시장을 침투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초기 저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책정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가 기준, 그죠? 가격을 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생산 원가의 일정 비율의 마진, 이윤을 더해서 원가를 결정하는 방식,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가격 차별화는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지리적, 시간적,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른 시장에서 각기 다르게 매기는 방식이 되겠죠. 글로벌 기업들이 보통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심리적 가격 측정 전략은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심리적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식. 패키지는 그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묶어 특별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식. 신상품 가격 전략은 새로운 상품이 처음 시장에 출시될 때 측정하는 방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포츠 가격과 토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책에 보면 이러한 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6장에서는 마케팅 믹스의 두 번째 요소가 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적정한 가격은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내가 마케팅 믹스 요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된다라는 표현을 썼듯이 가격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참 질문이 많아야 되는데, 그죠?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예습은 기대하지 않는, 네, 복습이라도 꼭 한 번씩 해주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